넥스트로 넘어가서 진보보수 좌우일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아주 정면으로 직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보면요. 오로지 반 이재명을 이유로 내란 옹호 세력, 수구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키워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말해온 정치인 이낙연의 참담한 자기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야합을 해왔다 비판을 해요.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과 합당했다가 11일 만에 쪼개지고 얼마 전에는 한덕수 총리와 연대하려고 했다가 급기야 김문수 손을 잡았다. 이런 이제 스토리라인을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좀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좀 야합을 모색해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의 좀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한 정치인의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합 이렇게 문득 탁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혁신당과 그렇게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 큰 맥락은 제3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제3지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되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배복주 뭐 입당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이준석의 장애인 혐오가 거기서도 드러났죠.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랑 함께 할 때.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헤어진 부분이 있고 그때 조홍천 의원이랑 이원우 의원이 이준석 의원의 편을 들면서 약간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판단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의 그 판단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신뢰를 하고 있었던 지점이 있어요. 최근에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나 손잡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주변에 그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아무리 이낙연 대표를 잡고 흔들어도 이분이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됐었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번에 그 공동 선언을 한 것 자체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 거기 세밀의 그 당원들이 많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이재명이란 사람은 파시스트다.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일으켰던 것은 이미 벌어진 범죄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가 파시스트고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인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고자 일어난 일을 외면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고 모든 잘못에 층위가 있는 거잖아요. 계엄을 선포한 그리고 그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단절을 가지지 못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 그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전두환 끝나고 노태우랑 손잡는 거랑 같은 격이잖아요. 다른 걸 막겠다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왜 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감밖에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얻을 이득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가 너무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는 명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명분이 추상적이고 박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너무 커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괴물 독재를 막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 장악을 좀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권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이제 일삼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지적을 했잖아요. 협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이낙연 총리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하지만 뭐 한동훈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에 사과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인 한 분이 또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감정에 너무 네. 휩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감 네, 외에는 네. 추측되는 게 없는 그쵸.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 삼촌님은요,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약점 많은 후보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사가님은 약간 혐오적 표현이긴 한데 민주당 수박이 김문수한테 붙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도 있습니다. 진짜 나 수박 네. 이런 단어 예,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정치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혐오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안 썼으면 좋기는 하는데 진짜 언어 정화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그런 표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박, 나 또 어떤 단어, 낙엽? 뭐 네.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 네. 그러니까 멸칭으로 장난 삼아 하는 것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 멸칭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습관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준석식 이제 극우적인 그런 거에 젖어들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이 굉장히 타인을 혐오하고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언어 습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들이 펜코 같은 데서 활동하다 보니까 펜코나 일베나 이런 데서 그런 이상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화화되는 것에 대한 좀 반성, 두려움이나 약간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뭐 그래도 뭐 그 제가 아는 이제 이재명계 이제 선배 한 분은 그래도 수박은 귀엽다면서 집에 수박 베개도 사놓고 수박 인형도 사놓고 난 진짜 귀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또.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얼마 전에 우리 딸이랑 얘기를 하다가 일베에서에 나오는 뭐 표현들 중에 그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그 날이었잖아요. 그 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 반 친구 남자애들이 일베를 하는 애들이 그 날을 중력절이라고 한다. 중력절 왜요? 왜요? 중력. 그 말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날은 하이힐도 신으면 안 되고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되고 뭐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소름 끼치는 거야. 너무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좀 끔찍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터넷 하위 문화가 이렇게 심해요. 심하군요. 지금 고등학생 애들도 그런 거에 젖어 있는 거야.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대로.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준석 캠프에서 그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상함을 전혀 못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구나. 왜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지? 젓가락 발언에? 아니 할 수도 있는 말이지. 재밌게 넘겨야지. 이걸 왜 화를 내는 거지라고 생각을. 야 그렇다면 그 중력절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청 막 화를 냈더니 우리 딸이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며. 진짜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문재인 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곰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종이라고 하는 것도 뒤집어져 있는 모습에 빗대서 그런 표현이구나. 어떤 표현인지도 몰랐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듣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운 무서워요. 드립이었구나. 생각보다 그럼 앞으로 탕탕절이도 안 써야겠다. 탕탕절.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신 날 탕수육 먹잖아요, 사람들.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신 날 보고 탕탕절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 탕수육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탕수육 사 먹어요. 그래요? 네, 인증하고. 난 뭐 아는 게 뭐야? 심수봉 음악도 듣고. 그건 알겠어. 그건 이해하는데. 각종 밈들이 이제 무서운 밈들이 많았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중도적인 한국일보는 진출과 다른 개업날의 CCTV가 문제 있다. 이걸 좀 꼽은 것 같아요. 한덕수, 최상목이 거짓말했다. 요거 같거든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수사는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근무일사를 탔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문건을 이 최상목 한덕수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듣는 듯한 그림을 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상목 한덕수가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저 멀리 종이에 뭐 써 있는 걸 봤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가 그 평생 그 공무원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제 대선 후보로 굳이 나오려고 했을까? 되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란 공무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 저랬을까?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서야 이게 의문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 한덕수가 굳이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을까? 탄핵을 안 시키기 위해 뭐 헌법을 어겨가면서 임명을 안 하고 굳이 왜 그 윤석열 최측근을 임명하려고 했을까? 굳이 왜 최상목은 그 헌재에서 임용하라고 했던 것을 굳이 그러니까요. 막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가 이제서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로 다 의문이 풀리는 과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거에 납득이 안 됐던 행적이 지금의 수사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튼 한덕수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내란에 개입됐는지 안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자 처벌, 그럼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항상 집회에서 외치는 내용들이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잡아내는데. 그러니까요. 목소리는 다만 못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라든가 추가적인 증거를 경찰이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보면요. 동아일보입니다. 황폐한 풍토 정치개혁 될까? TV토론을 보고 나니까 정치개혁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다는 게 동아일보의 의견이에요. 보니까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지만 스스로가 양극화 진원지임을 입증하기라도 하려는 듯 네거티브 공격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세 차례 토론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하면서 팬덤 정치가 판치는 현실에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좀 건강한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좀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걸 되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 허위사실 유포 해외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미국 차를 많이 들고 하는데 미국에서 진짜 TV 토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트럼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바로 팩트 체크를 진짜 열심히 해요. 언론에서 이거는 뭐 기이다 아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라는 팩트 체크를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CNN 같은 거 보면 바로 아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맥락이 어떻게 되고 팩트 체크를 끊임없이 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이제 토론의 잔재주만을 길에서 토론에 그때 당장을 모면하려고 한다거나 거기에서만 이겨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좀 신중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토론 내용이나 이런 건 무관하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지지율로 반응이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봐도 양당제의 폐해인 것 같아요. 양당제니까 네거티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밖에 없으니까 네거티브 외에는 뭐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전략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또 구조가 아닌가. 슬픈 건 뭐냐면 양당제 네. 최대 수혜를 입은 게 또 그 거대 양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당제를 없애고 다당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양당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하지. 절대 안 자기네들이 하죠. 거기에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 뭐 도대체 이 다당제 구조가 마련이 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기당했잖아요. 이거 나라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사기쳤다. 나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주기로 하고 다른 걸 얻어갔다. 이 나쁜 놈들 하고 민주당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네. 고소고발할 여력도 없어요. 지금 당이 없어지고 생겼는데 그런 기운도 상황이었습니다. 없어. 예,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호사님이 해주시고 있고요. 도윤삼촌님은 다양성을 분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보면요, 정치 보복 사법 위기다 거리에 나선 원로 법조인들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법 장악을 해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사항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원로 등 1000여 명이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시국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된다. 비법조인 대법관 얘기도 했고요. 100명 증원 이 얘기도 나오고,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정지하고 무죄 선고만 재판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적하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김문수 후보도 지적을 했던 게 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는 무죄 판결만 해라 라고 법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무죄 판결 말고는 하지 말라고. 그런 황당한 사법장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형직 법조인 1000여 명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적절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방송하면서 늘상 얘기했잖아요. 왜 이 선거 판국에, 이 시국에 민주당은 고개를 골프랑 정치는 고개 쳐들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행위를 하는지 나쁘게 안 된다. 이게 결국에는 선거판에서 민주당을 옥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지율이 보합세가 되니 민주당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철회하는 입장을 내세우긴 하는데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입장이 철회됐던 것이 언제 다시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이 짓을 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신뢰가 안 가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독재적 기운으로 폭주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이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권력에 취해서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의회나 이런 데서 있다 보면 한 당이 다수를 차지할 때 있거든요. 한 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폭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파트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이런 초법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칼럼에도 나왔지만 과거에 히틀러가 했던 수권법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이런 일들을 왜 벌이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말 그대로 이게 가짜 기소고 자기가 무죄를 확신한다면 빨리 재판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무섭게 두렵게 떨고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